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지난 영상에 이어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2권입니다. 태백산맥 2권은 1권과 거의 시간적 간격이 없으므로 오늘 리뷰는 역사적 배경을 생략하고 바로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태백산맥 2권은 국회의원 최익승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그는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는 한민당의 당원이 되어 살아남았고 경제적으로는 쌀을 독점적으로 매점 매석하여 경제적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성 벌교지구 한민당 후보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여순 사건이 진압되자 수습위원장 자격으로 벌교에 내려와 현재까지 벌교에 있습니다. 읍장, 경찰서장 등 벌교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서 부동자세를 취하며 보고하는 것을 보면 그가 현재 보성 벌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인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침 일찍 김범우가 찾아왔습니다. 김범우는 재판 없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처형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최익승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김범우가 김사용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최익승은 이 일로 김범우를 빨갱이로 만든 뒤 김시문중을 길들여야겠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익승은 경찰서장 남인태를 호출했고 다음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단장 자리가 비었으니 감찰부장인 염상구를 청년단장으로 안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범우의 사상이 매우 의심스러우니 잡아들여 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이 자신을 찾아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뜬금없이 지금 잡혀있는 정윤동 사장을 총살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남인태는 세 번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정윤동 사장은 정화섭의 아버지이자 술도가집 사장으로 이번 난리 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유지들은 모두 죽었는데 정윤동만 살아남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술도가집 정 사장이 빨갱이 아들 덕을 봤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경찰서장 남인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 일단 정윤동을 잡아들이긴 했지만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잠잠해지면 풀어줄 심산이었습니다. 그간 지역 유지 모임에서 쌓아온 정도 있고 두둑한 돈 봉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최익승이 정윤동에게 관심을 둔 것입니다. 총살 얘기를 들은 남인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윤동이 그간 유지로서 해왔던 내용들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최익승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덕을 베풀라니 어찌하라는 거요? 최익승은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남인태의 입으로 방법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 각하께서 특별 선처하시는 것으로 하면 정 사장이 그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글쎄, 서장이 그리 바라는 바라면 내 뜻을 못 바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뒤 정윤동을 만난 최익승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도가집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고 이를 감히 거절하지 못한 정윤동은 눈물을 머금고 승낙한 뒤 그날 오후에 풀려납니다. 겨우 풀려난 정윤동에게 읍장은 곧 있으면 도착할 토벌대의 민간 후원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윤동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는다는 토벌대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겠느냐며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정윤동의 흐린 시야에는 큰아들 하섭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 술도가집 지분 정리가 문서로 되지 않았을 때 재산을 정리해버리고 벌교를 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범우는 멸공단 청년들이 안창민 모친을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창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안창민은 김범우의 사범학교 1년 후배입니다. 즉 김범우와 손승호는 염상진의 사범학교 2년 후배이고 안창민은 3년 후배이니 김범우와 안창민은 1년 선후배 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창민의 집을 찾아간 김범우는 그곳에서 이지숙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지숙 선생은 안창민이 완장을 차고 학교에 나타났을 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며 멋지다는 말로 호감을 표시했던 여 선생님이었습니다. 안창민이 공산주의자임을 알고 나서도 그가 없는 집에서 안창민의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것을 보면 이성적으로 안창민에게 마음이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김범우는 생각했습니다. 김범우는 이지숙에게 모친의 상태를 물었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지숙의 말에 혼자서 자해병원 전명환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청년 단원들에게 체포됩니다. 유치장에 갇힌 김범우는 잡혀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자신이 잡혀온 이유가 최익승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은 매일 먼 거리를 걸어 김범우의 식사를 직접 가져왔지만 늘 면회 없이 돌아갔습니다. 경찰서장 남인태는 그런 김사용을 불러 최익승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김범우를 빼낼 수 있을 거라고 기뜸해 주지만 김사용은 오히려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가당차는 소리요. 조사를 해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풀려나는 것이 법일진데 어찌하여 이 일에 최익승이 이름을 들먹였는지 모르겠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인데 내 자식이 만에 하나 공산당을 했다 하더라도 최익승이를 찾아가지는 않으리다. 남인태는 김사용의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잡혀있으면 당연히 풀이 죽어 이쪽이 내민 방법대로 따르기 마련인데 김사용의 당당한 말에 남인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김범우를 취조했던 형사부장이 김범우를 순천으로 이첩시켜버리자는 의견을 냈고 남인태는 결국 김사용을 움직일 방법은 그것뿐이라며 실행에 옮깁니다.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순천으로 이첩한다는 것은 긴 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범우의 몸이 상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강동식의 아내 외서댁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 샘터에서 물을 길러 올렸습니다. 간밤에 찾아온 염상구의 손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학교에서 풀려난 뒤 염상구는 벌써 3번째 자신의 집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2살 아이가 있는 방에서 자신의 몸을 겁탈했습니다. 이러려고 염상구가 자신을 풀어줬나 싶었습니다. 외서댁은 남편 강동식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나만 숨기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2살 난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외서댁이 이렇게 겁탈당하고 있을 때 조계산 염상진 부대에서는 강동식이 마을의 상황을 염상진과 간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젊은 놈들한테 각단지게 테러를 당하고 있는지 어찌 보고만 있겠소. 당장 쳐들어가 그놈들을 때려잡읍시다. 강동식은 사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행동 방향까지 정해서 선동하였습니다. 강동식의 선동에 하대치는 물론 안창민마저 혁명의식과 혈육의 정을 구분짓지 못하고 동조하였지만 염상진은 혁명의 대의 앞에서 혈육의 정을 앞세우면 큰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강동식의 의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식은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혁명적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대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다치는 것이 어찌 사소한 일일 수 있으며 처자식이 맞아 죽거나 골병들어 병신이 되어버리면 누구조차고 혁명이고 투쟁이고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동식은 조용히 총을 챙겼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조언들인 배성호, 오수길과 함께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하대치는 나무지게를 지고 장터로 내려가 장터댁과 밤새도록 정을 나눴습니다. 하룻밤에 6번. 연병을 인자 나 코에서는 피냄새가 나네. 저리 가서 저리 가. 이제 장터댁은 하대치라는 남자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조계산으로 돌아온 하대치를 염상진은 고생했다고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하대치는 무심결에 강동식을 찾았지만 강동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강동식과 그의 조언들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동무, 빨리 조를 짜시오. 우리는 1차로 강동식이 읍내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 일이 실패하면 2차로 강동식 조가 당할지 모를 위험을 막아야 할 것이오. 염상진, 하대치, 안창민은 각기 2명의 조원들을 데리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1차 목표는 오금제. 강동식은 분명 그곳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뒤 마을로 내려갈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 오금제에 도착했지만 어둠이 깔린 그곳에 강동식은 없었습니다. 1차 저지가 실패했으니
이제 2차로 마을에 내려가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염상진은 자신의 조가 강동식 집으로 갈 것이니 안창민 조와 하대치 조는 안창민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염상진이 마을에 다다랐을 때쯤 다리 너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안창민 집으로 향했던 대원들과 적들의 교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염상진은 급하게 총성이 울린 방향으로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 세력이 더 있다는 것을 적들에게 노출하여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강동식도 이미 집을 떠났을 것이니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전면전이 아니었기에 각 조별 분산 후퇴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염상진조는 조계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밤새 걸은 뒤에야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하대치였습니다. 대장님, 안동무가 당했구만이라. 그 말은 염상진의 정소리를 내리쳤습니다. 하대치의 울먹이는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움직였던 하대치와 안창민은 안창민의 집으로 가는 도중 보초병을 만났고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염상진이 들었던 그 총소리였습니다. 안창민과 하대치는 집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옆 부용산으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안창민은 다리에 총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대치는 끝까지 안창민을 데리고 함께 도주하려 했지만 안창민은 잘못하면 우리 모두 잡힐 수 있다며 차라리 병원에 있는 이곳에 남아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하대치는 경찰들을 불빛으로 유인하여 안창민이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안창민은 자해병원까지 총알이 박힌 다리를 끌며 도주했고 병원 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편 마을에 총성이 울렸던 그때 남원장에서는 새로운 토벌대장 임만수의 환영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임만수는 새로 부임한 사람답게 빨갱이 색출에 대해 결의에 가득 찬 말들을 쏟아냈고 기존의 경찰서장 남인태는 그런 임만수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 계급으로만 따진다면 남인태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토벌에 관해서는 토벌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장은 토벌대장이 펼치는 공산당 토벌작전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만수의 결기에 자존심이 상한 경찰서장 남인태는 이제 공산당을 모두 쫓아냈으니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 절묘한 시점에 밖에서 총성이 울린 것입니다. 남인태는 보기 좋게 얼굴을 구겼습니다. 임만수는 다 토벌되었다는데 저 총소리는 도대체 뭐냐면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저녁 술자리까지 저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경찰들과 청년단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자신의 행동으로 마을에 난리가 나고 안창민 동무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안 강동식의 마음은 처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밤 마을로 내려가서 봤던 아내의 외서댁은 어디 한 군데 멍든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동식 앞에 선 염상진은 해당 분자라며 주먹으로 강동식의 얼굴을 내리쳤고 곧이어 하대치에게 나무에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염상진은 강동식에게 이틀 동안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렸고 강동식은 이만한 벌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염상진은 하대치에게만 살짝 말한 뒤 혼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안창민의 생사, 즉 그가 자해병원에 잘 도착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김범우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아들 김범우가 순천으로 이첩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김사용은 그 즉시 문중회를 소집했고 순천재판부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판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범우를 순천으로 이첩하면 김사용이 최익승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남인태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김사용은 자신과 문중의 모든 힘을 신속하게 동원했고 그 결과 순천으로 이첩된 다음 날 김범우는 혐의 없음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범우가 석방되고 정확히 5일 뒤 남인태는 광양으로 좌천 인사됩니다. 이는 김사용과 김씨 문중의 조용한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토벌대장 임만수도 김범우와 그 집안의 영향력을 알게 됩니다. 308페이지 임만수와 염상구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 집안이 정말 그리 힘이 있어? 어째 인자 대장님이 한번 붙어보고 잡소? 염상구가 고개를 쑥 빼며 반문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시오.
임만수가 쳐내듯이 차게 말했다. 그 집안도 씨제만 김범우란 사람도 씨요. 미국 스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염상진하고 한패가 되었더라면 판이 벌만했을 것이요. 나 같은 거 폴세 청년단장 못해 묻고 저시상으로 날아갔을 것이고, 벌교바닥서 토벌대가 설레발 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게 무슨 소리요? 임만수가 정색을 하며 눈을 찢었다. 김범우도 염상진하고 한군에 핵교 댕길 때는 빨갱이 사상을 가졌다 그런 말이요. 헌디 학병을 댕겨고 나와서 전향을 해버렸어. 그랑께 염상진이는 한쪽 날개를 잃어뿐 매가 된 심이지라. 그 사람이 어떻게 세다는 거요? 임만수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말로 다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자면 범우성님은 잠자는 호랭이요. 잠자는 호랭이? 임만수가 되씹었다. 그 입술에 묘한 웃음이 물려 있었다. 어째? 못 믿겠어? 임만수는 잠자코 걷기만 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염상군놈이 성님 하는 것을 보면 한가락을 단단히 하는 모양이다 싶었고, 그가 학교 선생인 것을 생각하면 괜한 허풍 같기도 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관의 힘을 작용해서 남인태를 극골로 만들 수 있는 집안이라면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줄거리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대치의 아내 들몰댁은 우익 청년들에게 몰매 맞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명복을 빌고자 무당 원려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시아버지의 원언을 달래주지 않는다면 온전히 저승으로 못 가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몇십 리를 걸어 도착한 원려의 집. 놀랍게도 그 집은 상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굿을 부탁하러 왔다고 얘기하니 무당 원려가 어젯밤 죽었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들몰댁은 깜짝 놀랐고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노잣돈이라도 올리고 절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아는 그런 들몰댁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원려가 오랫동안 중풍을 앓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아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자신은 정하석과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에게 말했고 이 모든 게 신령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원려는 점점 눈이 충혈되었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아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 변화에 놀라 얼굴을 문질렀지만 원려의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려는 속으로 뭐가 신령님의 뜻이라는 것이냐며 니녀는 신령님이 천벌을 내릴 죄를 저질러버린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려는 정신이 아찔해지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원려의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30대 자신의 모습과 중년의 정찬봉 어른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원려가 30살 무렵 어느 날 비가 많이 왔고 비를 피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랫마을에 사는 정찬봉 어른이었습니다. 워낙 예의 바른 어른이었기에 누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어쩔 수 없이 하루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저녁밥을 먹은 정찬봉 어른은 급체를 했고 원려가 등을 쓸어주는 과정에서 둘은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후 정찬봉 어른은 한 달에 2-3번 원려를 찾았고 그때마다 원려는 저 어른의 씨를 하나 갖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여자아이가 바로 소아였습니다. 이후 원려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철저히 비밀로 했고 정찬봉은 자신이 죽기 전 원려를 통해 굿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오라는 원려에 대한 배려였고 원려는 혼신을 다해 굿을 했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어린 소아는 한 사내아이가 내민 비파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정찬봉의 손자 정하섭이었습니다. 원려가 소아의 이야기를 듣고 숨을 못 쉬도록 놀란 것은 소아와 하섭의 이런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즉 소아는 하섭의 배다른 고모였던 것입니다. 한편 혼자 마을로 내려간 염상진은 자해병원에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안창민과 그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이지숙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지숙은 염상진에게 자신은 광주 서상철 동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세포라고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염상진은 이지숙의 말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지숙을 통해 앞으로 문기수가 해왔던 마을의 세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든든해졌습니다. 염상진은 전 원장에게 안창민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지만 전 원장은 병원 관계자뿐이며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해병원의 전 원장은 이념을 떠나 환자를 환자로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범우의 사범대학 친구이자 현재 국민학교 선생님인 손승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김범우는 손승호에게 수습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국민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지하자고 얘기했지만 손승호는 좌우 어디에도 서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 손승호가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토벌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범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대열의 최선두에서 무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 손승호가 분명했습니다. 임만수는 손승호에게 몇 차례 해산하라고 얘기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손승호의 이마에 총을 겨눴고 결국 임만수가 총으로 내리쳐 손승호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김범우가 손승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국민학교 선생으로 있는 손승호는 가정방문 도중 토벌대원에 의해 겁탈당한 여자와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총살당한 오라비를 목격했습니다. 토벌대의 만행을 익히 들어왔던 손승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을 규합했고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이 나서주니 마음 놓고 뒤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일은 버렸으나 혼자 힘으로 수습하기 힘들었던 손승호도 마침 김범우가 오자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는 듯 했습니다. 김범우는 임만수에게 토벌대가 마을에서 벌였던 모든 악행들을 사정기간에 진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인태가 김범우를 건드려서 어떻게 당했는지 알고 있었던 임만수는 김범우에게 납작 숙였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김범우는 손승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백산맥 2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태백산맥 2권의 이야기에는 소아와 하섭의 충격적인 관계와 김범우와 김씨문중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마을로 침투한 염상진 부대로 인해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고 염상구와 외서댁, 양조장을 노리는 최익승, 새로 부임한 토벌대장 임만수와 기존의 경찰서장 남인태의 기싸움, 그리고 병원에 숨어든 안창민과 염상진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소아와 하섭의 관계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려의 회상을 통해 독자들은 소아가 하섭의 배다른 고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실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지금처럼 계속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또한 염상진 부대가 다시 마을로 침투하면서 이야기 전개가 스펙타클해졌고 외서댁과 염상구, 장터댁과 하대치, 안창민과 이지숙의 관계 설정을 통해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태백산맥 2권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권에서는 과연 자해병원에 있는 염상진과 안창민이 무사히 다시 조계산 본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염상구와의 대립은 없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